금융위기는 언제나 먼 곳에서 시작된다. 신흥국의 통화가 흔들리고 금리가 급등하며 외환 보유액이 빠르게 줄어드는 장면은 뉴스의 한 귀퉁이에 잠깐 등장한다. 그러나 그 장면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글로벌 자본은 국경을 기억하지 않고 불안은 가장 약한 연결고리를 타고 이동한다. 오늘의 불안은 내일의 환율이 되고 다음 달의 대출 금리가 된다.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실물 경제가 뒤따르며 개인의 삶은 마지막에 흔들린다. 이 순서는 반복되어 왔고 예외는 없었다. 신흥국 금융 불안은 늘 비슷한 신호를 보낸다. 당위 외채 비중이 높아지고 경상수지가 약화되며 자본 유출이 가속된다. 환율은 급등하고 CDS 프리미엄은 먼저 치솟는다. 유동성은 말라가고 금리는 방어적으로 인상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은 흔들리고 은행의 대출 문턱은 높아진다. 문제는 이 징후들이 단절되어 보인다는 점이다. 각 지표는 흩어진 숫자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불안의 전염 경로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다. 한국은 개방도가 높은 경제다. 자본 이동이 빠르고 무역 의존도가 높으며 금융시장은 글로벌 투자자의 평가에 민감하다. 신흥국에서 시작된 불안은 위험 회피 심리를 키우고 달러 강세를 부른다. 그 결과 원화는 압박을 받는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는 상승하고 기업의 원가 부담은 커진다. 금리는 통화 방어와 물가 안정 사이에서 긴장을 강요받는다. 이 균형이 흔들릴 때 가계의 이자 부담과 기업의 투자 계획은 동시에 위축된다. 과거의 사례는 이 경로를 분명히 보여준다. 구체적인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신흥국 위기는 늘 세계 금융의 파도를 키웠다. 한 지역의 통화 불안은 글로벌 자금의 재배치를 촉발했고 안전자산 선호는 연쇄적인 자본 유출을 낳았다. 그 여파는 수출 감소 금융 비용, 상승 고용 둔화로 이어졌다. 숫자는 냉정하지만 그 숫자가 가리키는 끝에는 항상 개인의 선택과 삶의 무게가 놓여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 전염의 경로를 차분히 따라간다. 어디서 시작되어 어떤 지표를 거쳐 한국에 도달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묻는다. 불안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이미 수치와 신호로 말을 걸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멈춘다. 위기는 언제나 조용한 변화로 시작된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환율이다. 신흥국 통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글로벌 자금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움직인다. 이때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 같은 중소개방국 통화는 상대적으로 압박을 받는다. 환율의 변동성 확대는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다. 외국인 자금의 유입과 유출이 빨라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시장이 불안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징후는 금리다. 신흥국 중앙은행은 통화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경우가 많다. 이 움직임은 글로벌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금리 격차를 확대한다.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과 안전을 동시에 찾으며 자금을 이동시킨다. 이 과정에서 한국 국채 금리도 영향을 받는다. 국내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외부 요인으로 금리가 오르는 장면이 반복된다. CDS 프리미엄은 가장 솔직한 지표다. 국가 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이 수치는 신흥국 불안이 확산될 때 가장 먼저 반응한다. 특정 국가의 CDS가 상승하면 같은 범주로 묶인 국가들의 프리미엄도 동반 상승한다. 이는 금융시장이 국가를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묶음으로 평가한다는 뜻이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재정 건전성과 외환 보유액이 충분해도 글로벌 불안 국면에서는 함께 변동성을 겪는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은
뒤늦게 반응하지만 충격은 크다. 유동성이 줄어들고 금리가 오르면 자산 가격은 조정을 받는다.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은 방향성을 잃는다. 이 단계에서 가계와 기업은 체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다.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투자 결정은 미뤄진다. 위기의 징후는 이미 충분히 나타났지만 일상에서는 아직 위기로 인식되지 않는다. 바로 이 시점이 가장 위험하다. 경제 충격은 단선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신흥국 금융 불안이 한국에 도달하는 과정은 여러 경로가 겹쳐 작동한다. 첫 번째는 금융 경로다. 글로벌 금융기관은 위험 관리 기준을 동시에 강화한다. 특정 지역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지역의 자산을 매각해 균형을 맞춘다. 이 과정에서 한국 주식과 채권도 매도 대상이 된다. 국내 시장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가격이 흔들리는 이유다. 두 번째는 무역 경로다. 신흥국은 한국의 중요한 수출 시장이다. 금융 불안이 실물 경기 둔화로 이어지면 해당 국가의 수입 수요는 빠르게 줄어든다. 환율 변동성은 계약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업은 물량과 투자를 동시에 줄인다. 수출 감소는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고용과 임금에도 영향을 준다. 이 충격은 시차를 두고 가계 소득에 반영된다. 세 번째는 심리 경로다. 금융시장은 숫자보다 기대에 민감하다. 신흥국 위기가 반복되면 투자자와 소비자는 미래를 보수적으로 해석한다. 기업은 현금을 쌓아두고 가계는 소비를 미룬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은 경제 내부에서 순환하지 못하고 정체된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거나 유동성을 공급해도 효과가 제한되는 이유다. 심리가 얼어붙으면 정책의 전달 속도는 느려진다. 이 세 가지 경로는 서로를 증폭시킨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실물 경제를 압박하고 실물 둔화는 다시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 그 고리는 끊어지지 않은 채 점점 굵어진다. 한국 경제는 이 연결망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외부의 작은 균열도 내부에서는 크게 느껴진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위기는 항상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금융 불안의 전염 경로는 더 분명해진다. 아르헨티나는 반복되는 외환 위기의 전형이다. 고정 환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자본은 급격히 빠져나갔고 환율은 폭등했다. 국채 금리는 치솟았고 CDS 프리미엄은 시장의 공포를 그대로 드러냈다. 문제는 이 위기가 아르헨티나 내부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다. 같은 시기 다른 신흥국 통화도 약세를 보였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 전반을 줄였다. 그리스 사례는 금융과 실물의 연결을 보여준다. 재정 적자가 통제 불능 상태로 인식되자 국채 시장이 먼저 붕괴했다. 금리는 급등했고 은행 시스템은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이후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얼어붙으며 실업률이 급등했다. 이 과정에서 유럽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렸고 유로존 외곽 국가들까지 평가절하 압력을 받았다. 하나의 국가 문제가 지역 전체의 금융 리스크로 전환된 순간이었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통화 신뢰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를 자극했고 인플레이션은 실질 소득을 빠르게 잠식했다. 금리를 올려도 통화 가치는 안정되지 않았고 유동성은 실물 경제로 전달되지 못했다. 이때 글로벌 자본은 해당 국가를 떠나며 다른 신흥국으로도 경계심을 확산시켰다. 위험 회피는 국경을 넘는 성질을 가진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단순하다. 위기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 체계의 문제라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개별 국가의 사정을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비슷한 구조와 위험을 가진 국가를 묶어 판단한다. 한국이 이 글로벌 비교의 틀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외부 충격의 파급력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신흥국 금융 불안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계적으로 나타난다. 가장 먼저 환율이 반응한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밀어 올리고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을 통해 생활비 전반에 영향을 준다. 물가 압력이 커지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선택지는 좁아진다. 경기가 둔화되어도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 긴장은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금리 환경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 주택 구매 여력은 빠르게 줄어든다.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은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 자산 가치 하락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내수 부진으로 이어진다. 주식 시장 역시 외국인 자금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동성이 커진다. 자산 시장 전반이 동시에 불안정해지는 이유다. 기업 부문에서는 투자 위축이 나타난다. 환율 변동성은 수출 기업의 수익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금융 비용 상승은 신규 투자를 망설이게 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유동성 압박을 먼저 받는다. 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 대출 접근성은 낮아지고 이는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준다. 결국 금융 불안은 일자리와 소득이라는 형태로 가계에 전달된다. 이 모든 과정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금융시장의 충격은 빠르지만 실물 경제의 회복은 느리다. 그래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길게 이어진다. 신흥국에서 시작된 불안이 어떻게 우리의 생활비, 주거, 일자리로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선택을 좌우하는 기준이 된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위기의 성격을 규정한다. 신흥국 금융 불안이 확산될 때 정책 당국은 동시에 여러 목표를 마주한다. 환율 안정, 물가 관리, 금융 시스템 보호라는 과제가 한꺼번에 등장한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통해 자본 유출을 완화하려 하지만 금리 인상은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키운다. 반대로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 선택의 딜레마는 외부 충격이 클수록 더 날카로워진다. 외환 시장에서는 외환 보유액과 스왑 라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충분한 외환 보유액은 시장에 신뢰를 주고 급격한 환율 변동을 완화하는 방패가 된다. 과거 위기 이후 한국은 이 부분을 강화해 왔지만 글로벌 불안이 장기화되면 방어 비용은 커진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유동성을 점검하고 단기 자금 시장이 얼어붙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이는 금융 충격이 실물 경제로 번지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 재정 정책 역시 중요하다. 경기 둔화가 뚜렷해지면 정부는 지출 확대를 통해 완충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 그러나 재정 여력은 무한하지 않다. 국가 신용도와 국채 금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책의 신뢰가 유지되지 않으면 대응 자체가 새로운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위기를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충격의 경로를 관리하고 시간을 벌어주는 데 있다. 그 시간은 경제 주체들이 적응할 수 있는 유일한 여유다. 위기의 전염 경로를 이해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 금융 불안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가계의 현금 흐름을 직접적으로 바꾼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부채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면 이자 부담은 빠르게 늘어난다. 고정금리 전환이나 상환 계획 조정은 단기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환율 변동성은
소비와 자산 선택에 영향을 준다. 수입 물가 상승은 생활비 압박으로 이어지고 이는 저축 여력을 줄인다. 이럴수록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필수 소비와 선택 소비를 구분하는 판단이 중요해진다. 투자 측면에서는 유동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위기 국면에서는 수익률보다 접근성이 중요해진다.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심리적 안전계도 기여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의 해석이다. 뉴스에 등장하는 금리 환율, CDS 같은 지표를 단편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흐름으로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신흥국의 불안이 반복적으로 언급될 때 그것이 어떤 경로로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떠올릴 수 있다면 대응은 달라진다. 위기는 피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준비된 개인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그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이해에서 만들어진다. 과거의 경험은 현재를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IMF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외환 유동성이 마르자 환율은 급등했고 금리는 급격히 인상됐다. 기업은 연쇄적으로 무너졌고 실업은 가계의 삶을 직접적으로 흔들었다. 이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 사례였다. 이후 제도는 강화됐지만 글로벌 자본의 이동성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이후의 글로벌 위기들 역시 같은 메시지를 반복했다. 신흥국의 불안은 언제나 선진국과 개방 경제에 파급됐다.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통화 위기 국면에서 한국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직접적인 거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와 평가 구조다. 투자자들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유동적인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종종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경계에 놓인다. 이런 역사적 경험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한다. 위기는 반복되지만 양상은 조금씩 달라진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 CDS 같은 지표는 그때마다 다른 순서로 움직이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과거를 단순한 기억으로 남겨두지 않고 현재의 신호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을 때 위기의 체감은 달라진다. 역사는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작동하는 참고서다. 신흥국 금융 불안이 남기는 가장 큰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라는 물음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구조적인 방어선을 만들지만 그 위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선택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금리와 환율의 변동은 정책으로 완화될 수 있어도 가계의 재무 구조와 소비 습관은 각자의 몫으로 남는다. 이 지점에서 경제 이해는 생존 전략으로 바뀐다. 불안의 시대에는 확신보다 유연성이 중요해진다. 하나의 시나리오에 모든 선택을 걸기보다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둔 판단이 필요하다. 고용의 안정성, 소득의 지속성, 자산의 유동성은 위기 국면에서 서로 연결된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는 금리 인상이나 환율 상승이 어떻게 일상의 선택을 바꾸는지 인식할 때 대응의 속도는 빨라진다. 이 다큐멘터리가 던지는 메시지는 공포가 아니다. 신흥국 금융 불안은 피할 수 없는 외부 변수지만 그 전염 경로는 예측 가능하다. 숫자는 이미 말하고 있고 지표는 방향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태도다. 위기는 언제나 멀리서 시작되지만 이해하는 순간 더 이상 갑작스럽지 않다. 여기까지가 지금의 이야기다. 금융 불안의 전염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자본 흐름의 속도를 봐야 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본은 가장 빠른 정보 전달 수단이다. 신흥국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대형 자산 운용사는 동시에 포지션을 조정한다.
이때 매도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거래가 쉬운 시장부터 자금이 빠져나간다. 한국 금융시장이 외부 충격에 민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안정적일수록 그리고 접근성이 높을수록 조정의 대상이 된다. 이 과정에서 파생 상품과 레버리지는 변동성을 증폭시킨다. 환율과 금리 선물 시장에서 작은 움직임은 실제 현물 시장보다 크게 확대된다. 투자자들은 위험 관리를 위해 해지에 나서지만 그 자체가 또 다른 가격 변동을 만든다. CDS 프리미엄 상승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거래의 결과다. 위험을 회피하려는 행동이 모여 다시 위험을 키우는 역설이 발생한다. 국내 금융기관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해외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면 대출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는다. 은행은 자본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이는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당국의 메시지와 시장의 해석이 어긋나면 불안은 더 커진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신뢰가 흔들릴 때 자본은 가장 빠르게 등을 돌린다. 실물 경제에서 금융 불안은 점진적으로 체감된다. 처음에는 기업의 투자 계획이 조정된다. 환율 변동성과 금융 비용 상승은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업은 확장을 미룬다.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이 늦춰지면 성장 잠재력은 서서히 약화된다. 이 변화는 즉각적인 위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의 체력을 떨어뜨린다. 고용 시장은 그 다음 단계다.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비정규직과 협력업체부터 조정이 시작된다. 통계로는 완만하게 나타나지만 개인의 삶에서는 뚜렷하게 느껴진다. 소득의 불확실성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내수 부진으로 이어진다. 금융 불안이 심리적 위축으로 전환되는 지점이다. 이런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 지표에만 매달리지 않는 시각이다. 일시적인 반등이나 정책 발표에 과도한 기대를 거는 순간 판단은 흐려진다. 금융 불안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지지만 그 흔적은 남는다. 실물 경제의 회복은 항상 금융시장보다 늦다. 이 시간차를 이해하는 것이 위기를 견디는 첫걸음이다. 국제 금융 질서의 변화는 신흥국 불안을 더 자주 더 크게 만든다. 미국의 통화 정책은 그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기준금리 인상과 긴축은 달러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이는 신흥국의 외화 조달 비용을 급격히 높인다. 달러 표시 부채가 많은 국가는 환율 상승만으로도 재정과 기업 부문에 큰 압박을 받는다. 이때 시장은 해당 국가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한다. 경상수지 재정수지 외환 보유액이 동시에 비교 대상이 된다. 이런 재평가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한번 위험 국가로 분류되면 자본 유입은 줄고 기존 자금은 더 빠르게 빠져나간다. 문제는 이 평가가 전염된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를 함께 바라본다. 한국은 신흥국과 선진국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 상황에 따라 양쪽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글로벌 긴축 국면에서 한국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흔들리는 이유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이 겹치면 충격은 증폭된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무역 경로 차질은 물가와 기업 비용을 동시에 자극한다. 금융 불안은 더 이상 금융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 환경 변화는 경제의 모든 지표를 하나의 방향으로 몰아간다. 이 복합적인 압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개별 뉴스에 휘둘리게 된다. 신흥국 금융 불안의 또 다른 특징은 예측의 어려움이다. 위기의 시점은 맞추기 어렵지만 취약성은 미리 드러난다. 과도한 부채, 낮은 생산성, 불안정한 재정 구조는
늘 경고 신호를 보낸다. 시장은 이 신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외부 충격이 올 때 한꺼번에 반응한다. 그래서 위기는 갑작스러운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축적된 결과다. 한국 경제 역시 구조적인 질문을 피할 수 없다. 가계 부채 수준 부동산 의존도 수출 집중 구조는 외부 충격에 대한 민감도를 높인다. 평상시에는 성장의 원동력이지만 불안 국면에서는 리스크로 전환된다. 금융 불안이 전염될 때 이 취약성은 더 빠르게 드러난다. 정책 대응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기 방어와 함께 구조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다음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온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를 특정 국가의 실패로 단순화하지 않는 태도다. 신흥국 위기는 글로벌 시스템의 일부다. 자본 이동과 평가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불안은 반복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흐름을 이해하고 취약한 지점을 줄여가는 일이다. 이것이 경제 다큐멘터리가 과거를 되짚는 이유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금융 불안이 전염되는 과정에서 종종 간과되는 요소가 있다. 바로 금융시장의 구조적 연결성이다. 글로벌 금융기관은 국경을 넘어 동일한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특정 신흥국의 신용 위험이 커지면 해당 지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산까지 함께 축소된다. 이는 손실을 상쇄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조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연쇄적인 가격 하락을 만든다. 한국 금융시장은 규모와 유동성 면에서 이 조정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이때 문제는 속도다. 실물 경제의 변화는 느리지만 금융시장의 조정은 하루 만에 일어난다. 환율과 주가는 몇 시간 사이에 방향을 바꾸고 금리는 시장 기대를 선반영한다. 정책 당국이 대응을 준비하는 동안 시장은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인다. 이 시간차는 불안을 키운다. 투자자와 소비자는 정책의 효과를 보기 전에 이미 위축된 행동을 선택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금융 불안이 과장되어 느껴지는지도 설명된다. 실제 경제 지표의 변화보다 시장 가격의 움직임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장은 허상이 아니다. 가격 변동은 다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현실이 된다. 금융과 실물은 분리돼 보이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하나의 고리로 묶인다. 이 연결성을 인식하는 것이 불안을 해석하는 첫 단계다. 정보 환경의 변화도 전염 속도를 가속한다. 과거에는 위기가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달됐다면 지금은 실시간 데이터와 소셜미디어가 시장 심리를 움직인다. 특정 국가의 환율 급등이나 CDS 상승은 즉각적으로 전 세계에 공유된다. 이 정보는 맥락 없이 소비되며 공포를 증폭시킨다. 투자자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불안을 체감하게 되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의 선택이다. 단편적인 수치에 반응하기보다 흐름과 구조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환율 상승이 일시적인 조정인지 구조적인 자본 유출의 신호인지는 다른 지표와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다. 금리 유동성, 외환 보유액 무역 지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만 떼어내면 오해가 생긴다.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는 숫자와 설명에서 만들어진다. 정책 당국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명확한 설명과 일관된 메시지는 불필요한 공포를 줄인다. 반대로 침묵이나 모호한 신호는 시장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금융 불안의 전염은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심리적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해는 곧 방어다. 금융 불안이 길어질수록 경제에 취약한 계층부터 압박을 받는다.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대응 수단이 많지만 자영업자와 저소득 가게는 선택지가 제한적이다. 금리 상승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즉각 전가되고 매출 감소는 현금 흐름을 빠르게 악화시킨다.
이때 연체율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면 금융기관은 다시 신용 기준을 강화한다. 위기의 고리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닫힌다. 지역 경제도 영향을 받는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 지역은 환율 변동과 해외 수요 둔화의 직격탄을 맞는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협력업체의 매출이 줄어든다. 이 변화는 통계보다 먼저 체감된다. 지역 상권의 공실이 늘고 소비는 눈에 띄게 위축된다. 금융 불안이 것이 지표에서 시작해 지역의 거리로 내려오는 순간이다. 이 국면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실업급여와 금융 지원은 단기적인 완충 장치로 작동한다. 그러나 제도가 모든 불안을 흡수할 수는 없다. 결국 개인과 가게는 불확실성 속에서 스스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위기는 숫자로 시작되지만 삶의 문제로 끝난다. 이 연결을 이해하는 것이 경제를 보는 또 하나의 시선이다. 금융 불안의 전염을 막는 완벽한 해법은 없다. 다만 취약성을 줄이는 선택은 가능하다. 국가 차원에서는 외환 구조와 부채 만기를 관리하고 금융 규제를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는 평상시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위기 국면에서 차이를 만든다. 신뢰는 위기 때 쌓을 수 없고 위기 이전에 준비된 만큼만 작동한다. 기업과 가게 역시 같은 원칙을 적용받는다. 성장기에는 위험이 가려지지만 불안의 시기에는 모든 선택이 드러난다. 당이 수익을 좇아 쌓아 올린 구조는 작은 충격에도 흔들린다. 반대로 여유 자금과 분산된 위험은 불확실성을 견딜 힘을 준다. 이것은 투자 전략이 아니라 생존 전략에 가깝다. 신흥국 금융 불안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자본의 이동성과 국제 경제의 연결성은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해석하는 능력이다. 경로를 이해하면 공포는 줄어들고 선택은 명확해진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신흥국 금융 불안이 반복될수록 시장은 기억을 축적한다. 과거의 위기에서 어떤 자산이 먼저 흔들렸는지, 어떤 정책이 효과를 냈는지가 데이터로 남는다. 이 기억은 다음 국면에서 행동을 앞당긴다. 자본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위험 회피는 더 일찍 시작된다. 그 결과 작은 신회도 변동성은 커진다. 환율의 미세한 변화, CDS의 점진적 상승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 스프레드는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나씩 흩어져 나타나며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한국 경제는 이 신호들을 종합해 읽어야 한다. 외환 보유액의 절대 규모만으로 안심할 수 없고 재정 건전성 하나로 불안을 지울 수도 없다. 글로벌 유동성의 방향, 주요국 통화, 정책의 속도, 무역 환경의 변화가 함께 작동한다. 특히 단기 외채와 외화 유동성의 망이 구조는 위기 국면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숫자는 충분해 보여도 만기가 몰리면 불안은 증폭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점검이다. 위기가 명확해진 뒤의 조치는 비용이 크다. 반대로 징후 단계에서의 조정은 충격을 분산시킨다. 시장은 이 차이를 기억한다. 그래서 준비된 구조는 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인 안정으로 보상받는다.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경제의 복잡한 경로는 종종 멀게 느껴진다. 그러나 선택의 순간은 분명하다. 대출 조건을 점검할 때, 투자 기간을 설정할 때, 직업과 소득의 안정성을 평가할 때다. 금융 불안의 전염은 한 번에 오지 않는다. 단계적으로 다가오며 그 사이에 판단의 여지가 존재한다. 이 시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확률적 사고가 필요하다. 최선의 시나리오 하나에 기대기보다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는 태도가 리스크를 낮춘다. 소득의 변동성, 지출의 고정성, 자산의 유동성을 함께 고려하면 선택은 달라진다. 이는 공포를 키우는 정보 소비와도 연결된다. 과도한 자극보다 일관된 지표를 따라가는 습관은 판단의 안정성을 높인다. 신흥국 금융 불안은 결국 한국 사회에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변동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답은 단순하지 않다. 다만 경로를 이해하고 신호를 읽고 선택의 여지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달라진다. 위기는 피할 수 없을지라도 대응의 질은 선택할 수 있다. 이 인식이 다음 국면을 준비하게 만든다. 금융 불안이 장기화될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변화는 정책 효과의 한계다. 초기에는 금리 조정과 유동성 공급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듯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정책 신호는 점점 약해진다. 시장은 이미 다음 국면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고, 실물 경제는 정책의 전달을 느리게 받아들인다. 이 간극에서 불안은 다시 커진다. 정책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기대가 앞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때 중요한 변수는 신뢰의 지속성이다. 정책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할수록 시장은 과도한 반응을 자제한다. 반대로 메시지가 바뀌거나 목표가 불분명해지면 작은 조치도 불안 요인으로 해석된다. 한국 경제가 위기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회복력을 보여왔던 이유는 단기 대응보다 장기 프레임을 유지하려는 노력 덕분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환경이 급변할수록 이 균형은 더 어려워진다.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은 비관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출발점이다. 금융 불안은 정책 하나로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 수단이 동시에 작동하고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경제의 체력을 좌우한다. 위기는 정책의 시험장이 아니라 신뢰의 시험장이다. 신흥국 금융 불안의 전염은 결국 한국 경제의 구조를 비춘다. 외부 충격에 얼마나 민감한지, 내부 완충 장치는 충분한지 드러난다. 수출 중심 구조와 높은 가계부채는 성장의 동력이자 동시에 취약성이다.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던 균열이 불안 국면에서 선명해진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기 처방보다 방향성에 대한 합의다. 경제는 선택의 연속이다. 성장과 안정 개방과 보호 효율과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신흥국 위기가 반복될수록 이 선택은 더 자주 요구된다. 개인 역시 마찬가지다. 소비와 저축 투자와 보유 사이에서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 기준은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일관성은 필요하다. 이 다큐멘터리가 여기까지 따라온 이유는 하나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해는 공포를 줄이고 공포가 줄어들면 선택은 차분해진다. 신흥국에서 시작된 금융 불안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경로를 알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남은 이야기에서는 이 이해를 어떻게 미래의 판단으로 연결할지 살펴본다. 미래를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위기의 형태가 아니라 방향이다. 신흥국 금융 불안은 매번 다른 얼굴로 나타나지만 전염의 흐름은 비슷하다.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약해지며 자본은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으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항상 시험대에 오른다. 충분한 외환 보유액과 비교적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은 방어력을 제공하지만 완전한 면역은 아니다. 방향을 읽지 못하면 준비된 구조도 흔들릴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장기 지표다. 당위 환율 변동보다 중장기 금리 흐름, 경상수지의 지속성, 인구 구조와 생산성 같은 요소가 경제의 체력을 결정한다. 금융 불안이 전염될 때 이 체력은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장치가 된다. 시장은 이를 숫자로 평가하고 그 평가는 자본 흐름으로 나타난다.
결국 구조적인 신뢰가 쌓인 경제는 불안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선택지를 제공한다. 개인과 사회 모두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가? 단기 성과에 집중할수록 취약성은 커진다. 반대로 여유와 분산을 선택할수록 불확실성은 관리 가능해진다. 금융 불안은 미래를 예언하지 않지만 준비의 방향을 묻는다. 그 질문에 답하는 태도가 다음 국면을 결정한다. 여운을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하다. 신흥국 금융 불안은 피할 수 없는 외부 변수지만 그 전염 경로는 학습 가능하다. 금리와 환율 CDS와 유동성이라는 지표는 이미 수없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왔다. 위기는 멀리서 시작되어 점점 가까워진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이지만 이해와 준비는 항상 가능하다. 경제는 공포로 움직이지 않는다. 공포는 정보가 부족할 때 커진다. 구조를 이해하고 지표를 흐름으로 읽고 선택의 여지를 확보하면 불안은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바뀐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소득과 지출 부채와 자산의 균형은 그것이 경제의 축소판이다. 작은 균형이 모여 사회 전체의 안정으로 이어진다. 이 다큐멘터리는 위기를 경고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질문을 남기기 위해 존재한다. 다음 불안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경로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다. 금융 불안은 계속 반복되겠지만 이해는 그때마다 우리의 위치를 바꾼다. 여기서 이야기는 잠시 멈춘다. 금융 불안이 지나간 뒤에 남는 것은 수치보다 행동의 변화다. 위기를 겪은 경제 주체들은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한다.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기업은 투자 결정에서 보수성을 강화한다. 가계 역시 부채와 소비에 대해 다른 태도를 갖게 된다. 이 변화는 통계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경제의 속도를 서서히 낮춘다. 위기의 상처는 이렇게 장기적인 성장 경로에 흔적을 남긴다. 한국 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외부 충격 이후 회복 국면에서 성장률은 돌아오지만 체감은 다르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선택이 늘어나면서 모험적인 투자는 줄어든다. 이는 위기를 피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동시에 역동성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신흥국 금융 불안의 반복은 한국 경제에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던진다. 안정과 성장 중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가? 이 질문은 정책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합의를 요구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과도한 위험 회피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과도한 낙관은 취약성을 키운다. 금융 불안의 전염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다. 위기를 기억하되 그 기억에 갇히지 않는 태도. 그것이 다음 국면을 준비하는 현실적인 자세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시간에 대한 인식이다. 금융 불안은 빠르게 확산되지만 그 영향은 길게 이어진다. 오늘의 환율과 금리는 내일의 고용과 소득으로 연결되고 몇 년 뒤에 자산 가치로 남는다. 이 시간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위기는 항상 갑작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나 경로를 알고 있으면 변화는 예측 가능한 흐름이 된다. 한국 경제는 수많은 외부 충격을 겪으며 조정과 회복을 반복해왔다.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단순하다. 완벽한 안전지대는 없지만 준비된 구조는 존재한다. 신흥국 금융 불안은 앞으로도 다른 이름과 형태로 등장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다. 지금 이 불안은 어떤 경로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 다큐멘터리는 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방향을 제시한다. 숫자와 사례, 그리고 개인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불안 앞에서 조금 더 능동적인 위치에 서게 된다. 금융 불안은 반복되지만 이해는 축적된다. 그 축적이 다음 선택의 기준이 된다. 신흥국 금융 불안의 전염을 이해하는 마지막 관점은 구조적 시간차다. 금융시장은 미래를 먼저 가격에 반영하지만 제도와 삶은 과거의 결정 위에서 움직인다. 오늘의 환율 불안은 어제 쌓인 부채 구조와 맞물리고 오늘의 금리 선택은 몇 년 전의 성장 전략과 충돌한다. 이 시간의 어긋남이 위기를 복잡하게 만든다. 그래서 정책과 개인의 대응은 항상 늦어 보인다. 실제로는 늦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 위에 서 있을 뿐이다. 이 구조적 시간차는 한국 경제에서도 반복된다. 수출 계약은 장기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고용과 임금은 뒤늦게 반응한다. 금융 불안이 사라진 뒤에도 실물 경제의 부담은 남는다. 이때 조급한 회복을 기대하면 판단은 흐려진다. 오히려 완만한 조정과 점진적인 회복을 전제로 한 선택이 필요하다. 위기를 단기간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국면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여기서 중요해진다. 이 관점은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당장의 손익보다 구조의 안정성을 점검하는 시선은 불안을 줄인다. 금융 불안은 선택을 강요하지만 그 선택의 기준은 시간 위에 놓여 있다. 이 시간을 이해할수록 대응은 차분해진다. 결국 신흥국 금융 불안은 경제에 대한 사고방식을 시험한다. 우리는 위기를 뉴스로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로 이해할 것인가? 전자는 공포를 키우고 후자는 판단을 만든다. 금리와 환율 CDS와 유동성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다. 그 언어를 연결해 읽을 수 있을 때 불안은 설명 가능한 현상이 된다. 한국 경제는 앞으로도 외부 충격과 함께 움직일 것이다. 글로벌 금융 질서가 바뀌지 않는 한 전염의 경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경로 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다. 준비된 경제와 준비된 개인은 충격 속에서도 선택의 여지를 가진다. 이 여지는 완벽한 해답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에 가깝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금융 불안은 계속해서 다른 얼굴로 나타날 것이다. 다만 그때마다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대응을 할 수 있다. 이해는 반복을 줄이지 못할지라도 흔들림의 크기는 바꿀 수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도달한 지점이다. 이제 남은 것은 불안을 일상의 언어로 다시 번역하는 일이다. 그것이 경제의 변화는 결국 가계의 결정으로 수렴된다. 금리 인상은 이자 납부일의 부담으로, 환율 상승은 장바구니 가격의 변화로 나타난다. 금융 불안의 전염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선택의 압력이다. 이 압력을 인식하지 못하면 변화는 항상 외부에서 강요된 것처럼 느껴진다. 반대로 구조를 이해하면 선택은 능동적으로 바뀐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통제 가능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하는 태도다. 글로벌 자본 흐름과 신흥국 위기의 발생은 개인이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부채 구조 소비 패턴 저축의 목적은 조정 가능하다. 위기 국면에서 이 구분이 흐려지면 불안은 커진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좌절을 낳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은 무력감을 만든다. 균형은 그 사이에 있다. 한국 경제가 반복적으로 외부 충격을 견뎌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완벽한 대응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범위를 넓혀온 과정이었다. 이 경험은 개인에게도 유효하다. 금융 불안의 전염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선택지를 확보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다음 신흥국 금융 불안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보게 될 것인가? 자극적인 뉴스의 제목인가? 아니면 조용히 움직이는 지표의 흐름인가? 선택은 작아 보이지만 결과는 다르다. 전자는 공포를 키우고 후자는 판단을 만든다. 경제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인다. 그 구조를 읽는 능력은 반복될수록 축적된다. 이 다큐멘터리가 긴 시간을 들여 경로를 따라온 이유는 단순하다. 위기는 갑작스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신흥국에서 시작된 금융 불안은 금리와 환율 유동성과 심리를 거쳐 한국에 도달한다. 이 과정은 복잡하지만 무작위는 아니다. 이해는 예측을 완벽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대응의 방향을 분명히 한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간다. 불안은 계속될 것이고 경제는 다시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경로를 이해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림의 중심에 서 있지 않다. 관찰하고 해석하고 선택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한다. 그것이 이 다큐멘터리가 남기고자 하는 가장 현실적인 메시지다. 이야기의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 금융위기는 언제나 먼 곳에서 시작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 거리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이해의 거리다. 신흥국 금융 불안은 지리적으로는 멀 수 있지만 금융과 무역 심리를 통해 한국 경제와 촘촘히 연결돼 있다. 그 연결을 모른 채 살아갈 때 위기는 갑작스러운 재난처럼 다가온다. 반대로 경로를 이해하는 순간 위기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된다. 이 다큐멘터리가 따라온 것은 공포의 목록이 아니라 이동의 지도다. 금리와 환율이 어떻게 반응하고 CDS와 유동성이 어떤 순서로 흔들리며 그 파장이 어떻게 기업과 가계의 삶으로 새우며드는지를 차분히 추적했다. 이 지도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해주지 않는다. 다만 어디에서 불안이 시작되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알려준다. 지도는 길을 대신 걸어주지 않지만 길을 잃지 않게 해준다. 경제는 늘 선택을 요구한다. 위기의 순간에도 마찬가지다. 준비된 선택은 충격을 완화하고 무작위적인 선택은 불안을 키운다. 신흥국 금융 불안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이름과 국가는 바뀌겠지만 전염의 논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때마다 이 질문을 다시 던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다. 지금의 불안은 어떤 경로 위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경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남기며 이야기는 끝난다. 위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해는 축적된다. 그 축적된 이해가 다음 선택의 무게를 바꾼다. 그것이 이 긴 다큐멘터리가 도달한 마지막 지점이다.